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신경계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쓰면 보이니? 여기 보여?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을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될 반응에 대한 내용이에요. 반응. 네,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게 바로 신경계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이 신경계는요,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파트, 첫 번째 파트에서 오감에 대해서 배웠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물론 이 촉각이라고 하는 곳에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누르는 거, 아픈 거, 만지는 거 5가지의 감각이 있었지만 그렇게 저는 그냥 쉽게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한 자극을 받아들인 이후에 뇌로 전달하기까지를 우리는 신경계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계에서 하는 역할은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으로 전달하기까지 일을 하는 게 바로 신경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으로는 이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친구가 바로 뉴런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뉴런. 자, 이 뉴런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 자, 이 친구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신경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감각기관 공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세 친구를 꼽아보자면은 뇌, 신경, 그 다음 신경세포였죠. 혹은 미각신경, 미각세포, 청각세포 이렇게 얘기했던 그 친구들을 우린 다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뉴런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구조는 누가 있냐면은 바로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해요. 신경세포체. 자, 이 신경세포체에서 하는 역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생명활동이 일어나요. 생명활동.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살아있는 세포라고 하면은 숨 쉬어 안 쉬어? 쉬죠. 그렇죠? 숨 쉬게 된다. 즉 호흡하게 되면은 산소랑 영양소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내야 될 거고 노폐물을 배출하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린 통틀어서 생명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 여기다가 호흡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됐죠? 자, 우리는 신경세포체로 자극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전달시킵니다. 어디로 전달시키느냐? 바로 축삭돌기라고 하는 곳으로 전달시켜요. 이름도 참 그렇죠? 축삭돌기. 발음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축삭돌기. 자, 자극을 전달하는 곳이에요. 자극을 전달한다. 자, 그 다음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곳이 누구냐면은 바로 신경세포체에 붙어있는 가지돌기예요. 네, 그러면 이 가지돌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다? 자극을 받아들인다. 자극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뉴런의 구조인데요. 그럼 뉴런은 그냥 무조건 전달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다음 내용, 뉴런의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이 뉴런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하고요. 우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다 기억하셔야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꼽아볼게요. 첫 번째 뉴런은 바로 감각 뉴런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여러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로 받아들이죠?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오감을 배웠었잖아. 그치? 그러므로 이 감각 뉴런은 감각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감각기관과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감각세포들로 혹은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감각뉴런은, 오감 배운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지만, 이 다음 내용, 연합뉴런. 자, 이거 별표. 연합뉴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셔야 돼요. 자, 이 연합뉴런은요, 중추신경계를 이룬대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에 배울 내용인데,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자, 여러분,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명령 내리는 커맨더. 어디야? 머리죠. 즉, 뇌와 그 다음 그 뇌를 따라 신경을 퍼뜨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척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중추신경계야.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감각뉴런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손에 뜨거운 물을 딱 떨어졌어. 그럼 어때? 뜨거워. 끝나요? 어떻게 돼? 뜨거워. 빼죠. 바늘 찔렀어. 따가워. 빼죠.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움직였어. 그럼 우리 몸은 뭐 한 거야? 운동한 거지. 그 운동을 처리하는 뉴런을 우리는 운동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뉴런. 아시겠죠? 자, 그러므로 이 운동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몸에, 온몸에 퍼져 있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 근육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자극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가지돌기로 자극을 받아들여서 축삭돌기로 전달한 이후에 또 다른 뉴런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순서는 여기서 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받아들인 다음에 전달하게 될 거고, 결국 축삭돌기가 다시 가지돌기로 자극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감각뉴런에서 연합뉴런으로 자극을 전달시킨 이후에 연합뉴런에서 다시 운동뉴런으로 특정한 리액션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그쵸?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자극의 전달 경로.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자극의 전달 경로. 여기도 어느 정도는 암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가 연합뉴런에 별표를 치라고 했지.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 우리 몸의 가장 중심부를 이루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중추신경계는요, 주로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 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추신경계 총 5가지 친구도 나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 정말 미안한데 여긴 다음기 해야 돼. 다음기 해야 돼. 기말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자, 갈게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줄게. 대뇌. 생각. 오케이? 사고, 생각. 기말 때 앞에 그 기권 누르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대뇌. 두 번째, 간뇌. 내 시험 한 번밖에 안 보지. 간뇌. 간뇌는 뭐 하는 거냐면은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배울 거예요. 항상성.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체온 유지. 우리 사람은 정원 동물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중간뇌. 중간뇌. 여기는 뭐 하냐? 동공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왜 굳이 괜히 쓰기 시작했나? 그냥 외우라고 할 걸 그랬나? 시간 아깝네. 아씨. 그 다음 손회. 안 쓰면 안 돼요. 뭐 여기까지 썼으니까 그냥 하지 뭐. 이미 네 번째까지 왔는데 뭐. 손회에서는 뭐 하냐? 근육을 조절합니다. 운동 능력을 조절해요. 운동 능력. 그 왜 어렸을 때 애기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은 소근육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근육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기도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손회에서 일어나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 연수. 연수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요. 환경에 맞게 생명활동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몸을 적응시키는 거예요. 적응.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 연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이 뇌 구조 외에도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친구를 꼽자면은 저는 얘가 이제 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뇌야. 뇌. 그 다음으로 구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척수예요. 자, 여러분, 이 척수는요, 명령을 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뇌에서 내가 지금 팔을 움직여야지 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척수에서 하는 명령은요, 내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지와 상관없다.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척수예요. 예를 들면 눈 감는 거. 무릎 반사. 이거 되는 거. 그렇죠? 이게 대부분 다 척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오케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 중추신경계가 가장 우리 몸 중심에 위치하는데 이게 중심에서 끝나? 아니지. 우리 온몸으로 퍼져 있잖아. 그 온몸으로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말초신경계. 자, 여러분 말초신경계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친구예요. 자, 우선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친구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감각신경. 두 번째 운동신경. 이 둘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얘는 별표. 얘는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바로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자율신경을 구성하는 친구는 크게 두 가지로 바로 교감신경과 그 다음 부교감신경이 존재합니다. 이 둘에 대한 차이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갑자기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 오케이? 그럼 긴장되고 막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죠. 그쵸? 이런 것을 우리는 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몸을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 긴장 상태로 만들어요. 오케이? 자, 그럼 부교감신경은 어떤 친구냐? 긴장 상태로 존재하는 우리 몸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교감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 전체 끄트마리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신경이 바로 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저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 비교하는 거 많이 나오겠죠?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지금 이 단원명이 자극과 반응이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이야.
자, 여러분, 의식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뇌로 인식한 이후에 하는 반응이에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대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케이? 대뇌에서 명령.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반응 경로 보시게 되면요. 이 친구는 제일 마지막에 쭉 이렇게 가다가 척수를 지나고 그 다음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냐?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뇌를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발끝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요.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가고 허벅지 가고 척수 갔다가 뇌로 갔다가 다시 척수 가서 허벅지 가고 종아리 가고 다시 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멀어? 짧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친구 느리다. 느려요. 오케이? 그러므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이 두 가지 특징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무조건 반사. 맞아요. 무조건 반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무조건 반사는요. 대뇌만 안 건치는 거예요. 오케이? 특정 학생들이 쌤 그럼 무조건 반사는 척수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거고요. 무조건 반사는요. 뇌를 가기는 갑니다. 뇌를 가기는 가나 대뇌를 가지는 않는다. 대뇌를 가지는 않고요. 주로 어디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냐면요. 첫 번째, 척수에서 내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연수에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중간뇌에서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으로는요. 이 친구는 중요한 게 굳이 대뇌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거든? 우리 가장 뇌 끝이 앞부분에 여기 전두엽이라고 얘기하는 이 근처에서 우리가 사고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이 친구는요, 반응이 빠릅니다. 빠르다. 그리고 이동하는 정도와 그 경로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의식적 반응은 무조건 척수 갔다가 대뇌 가겠구나. 오케이? 혹은 무조건 반사, 그러니까 의식적 반응이 그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생각을 한번 얘들아 해봐. 만약에 자 우리 눈 한번 깜빡입시다라고 이야기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깜빡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눈을 의식적으로 깜빡였다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척수를 갈까 안 갈까? 눈 여기 달렸는데 척수는 어디 있어? 등에 있는 게 척수잖아. 그럼 여기까지 갈까 안 갈까? 그땐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주먹을 한번 쥐었다가 펴봅시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명령을 머리에서 이 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텔레파시 이렇게 명령을 내려? 아니지. 내려와서 목 갔다가 척수 갔다가 팔로 가야 되겠죠. 그쵸? 이해했어? 빙고! 그게 책에 써 있어요. 그게 책에 써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 무조건 반사 한번 이야기해 볼게. 무조건 반사의 종류 중에 하나는 눈 깜빡이는 거 있어요. 눈 깜빡이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먹 갑자기 확 나가면 우리가 눈 감잖아요. 이럴 때도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저 무조건 반사 이 친구들 있잖아. 할 수 있어. 기다려봐. 이 세 친구 있잖아. 종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무조건 반사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 무조건 반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있는 척수 반사,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연수 반사,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중간내 반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척수에서 하는 반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이런 것들. 회피 반사는 뭐예요? 공 날라오면 욱 피하는 거. 무릎 반사는 뭔지 알죠? 여기 누르면 통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 이거는 다 무릎 반사와 그리고 회피 반사 같은 경우는 다 우리 등에 존재하는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연수에서 하는 것은 하품, 재채기, 침 같은 거. 하품, 재채기. 우리 코 간질간질하거나 꽃가루 혹은 뭐가 들어왔을 때 재채기 하죠. 그쵸? 그 침 같은 것들. 다 연수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 중간내 반사가 바로 동공반사인데, 여러분 그 의학 드라마 조금 봤죠? 네, 뭐 스리생이라든지 그런 의학 드라마 보시게 되시면은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의사들이 뭐 해요? 눈 열고 척 뭐 하죠. 이게 만약에 뇌에 문제가 생긴 거나 중간내 쪽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동공,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 빛의 양이 많으면 많이 빨아들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근데 어두우면 동공의 크기가 커져야 돼. 환자가 기절해서 눈 감고 있죠. 그럼 어두우니까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됐겠어? 커졌겠지. 근데 눈 뒤집어 까가지고 불빛 비춰주면은 쪼그라들겠지. 이게 만약에 척수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연결해주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럼 뇌에 문제 있는 거지. 그럼 뇌 까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거나 충격을 받거나 그러니까 머리 쪽이나 등이나 목 쪽에 충격을 받으실 때 하는 환자들이 특히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UFC나 그런 격투기 얼굴 많이 때리죠. 충격이 뇌로 이 얼굴뼈로 다 와요. 그럼 뇌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기 때문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숨 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눈에다가 이거 비춰봅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안 생겼을 수 있어. 왜? 그때 당시에 아드레날린 그런 것 때문에 흥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느낄 수 있대요. 실제로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왜 턱 맞으면 기절이야? 충격이 가장 잘 전달돼요. 여러분 그거 알죠? 턱은 사실 이거 똑 빠지는 거, 뼈 빠지는 거. 여러분 얼굴 이 위에 있는 쪽이랑 턱이랑 근육이랑 연골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뼈랑 뼈가 붙어 있는 게 아니야, 팔처럼. 잘못하면은 이게 똥 빠지면서 충격이 뇌로 다 와요. 푼범을 알아서 맞추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쉽지 않아요, 그거. 턱 맞으면은 바로 기절해요. 대표적으로 맞으면 바로 가는 곳이 급소라고 하는 곳들이기는 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 턱은 뭐 다 알고 있겠지만 턱, 관자놀이,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간. 여기도 맞으면 기절이에요? 관자놀이, 그러니까 급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은 다 맞으면 아파요. 바로 뻑 가요. 간은요, 여러분 뭐 리버샷이라고 하는 거 검색해 보면은 그냥 정말로 복싱하다가 이렇게 툭 친 것 같은데 갑자기 앞으로 거꾸러져요. 티도 안 나. 맞은 티도 안 나. 멍도 안 들어. 그냥 거꾸러져 그대로. 리버샷은. 기절이에요? 죽어요. 아파서. 진짜 아파 죽어요. 리버샷은 잘못 맞으면. 근데 그 정도 금지? 아니 근데 치기도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쉽지 않. 대부분 다 가드 되고 있잖아. 오케이?
이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방금 말씀드렸던 얼굴 위쪽과 얼굴 아래쪽. 자, 무조건 반사와 뇌라고 하는 마지막 거 제가 만든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들 있죠? 이 친구들, 혹은 이 친구들. 그치? 무릎 반사랑 회피 같은 친구는 어차피 척수에서 영향 내리기는 하지만, 이 연수랑 중간내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척수를 지난다, 안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친구는 척수를 지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 다음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얼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저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얼굴 반응. 자, 첫 번째. 얼굴로 받아들인 자극 있죠? 얼굴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얼굴 아래쪽은 지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눈 깜빡이세요 라고 했던 그 의식적 반응은 척수를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하지만 손 감았다, 주먹 쥐었다 펴보세요는 지나요. 지난다. 이거 가지고 A, B, C, D, E, F, G 해가지고 옳은 거 고르게 할 거야. 빡빡하죠? 할것 같아. 무조건 할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 그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A, B, C, D, E, F, G 박아놓고 순서만 몇 개 뒤집어 바꿔놓으면은 그 시험 문제 하나거든. 근데 오답률은 개 높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올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은 호르몬. 얼마 안 남았어. 금방 해줄게. 자, 호르몬. 5만 원.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이거 금방 끝나. 페이지. 자, 호르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르몬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내 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해요. 내 분비샘에서 분비를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이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 딱 거기만, 하나의 기능만 조절해요.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아까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담당했죠. 그렇죠?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연수라고 하는 곳에서 하품도, 재채기도, 침도 여러 가지를 담당하죠. 근데 호르몬은 그렇지 않고요. 주로 혈액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혈액을 따라 하나의 기관, 하나의 세포에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를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가지의 기능을 주로 조절하게 됩니다. 됐죠? 저거 반드시 하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호르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요만큼만 있어도 효과가 이만큼이다. 오케이? 즉, 양은 적어도 효과는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세 번째. 여러분, 호르몬의 주성분은 바로 단백질이에요. 호르몬을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어요! 사람 몸에서. 아니, 사람 몸에 말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아, 인류가? 가능하죠. 배울 겁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 당뇨 걸리신 분들 주사로 인슐린 맞죠?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내 분비샘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단하게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여기다 별표 치고, 내 분비샘만 치겠습니다. 자, 내 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죠.
근데 중요한 게 우리 침은요, 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요. 이자액은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고요. 위액은 위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분비하는 장소가 존재하고 그 길이 존재하죠. 침이 나오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내분비는 기관 아니에요? 그냥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줄 거예요.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비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소리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호르몬만 지나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혈액으로 맞아요. 혈관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피는 어디를 따라 이동해요? 혈관이요. 음식물은 어디를 따라 이동해요? 소화관이요. 신경은 어디를 따라 이동해요? 신경계예요. 그쵸? 하지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동하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이거를 호르몬과 신경에 대해서 비교를 할 거야. 근데 비교가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이거 지저분해. 뭐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한두 가지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신경, 그 다음 호르몬.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가자. 자, 호르몬은요, 신경은요, 작용 속도가 빨라요. 무릎 반사, 치면 바로바로 올라오잖아. 그치? 동공 반사, 바로바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호르몬은 속도가 느려요. 간단한 예시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대충 몇 살 때까지 크죠? 그쵸? 거의 대부분 20살 때까지 크죠? 뭐 여성도 좀 남성과 여성 다르기 때문에 아닐 수 있겠지만 20살 때까지 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장 호르몬이 20년 동안 작용을 하는 거야. 그쵸? 이런 게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신경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전달하는 길이 있어 없어? 이 지나가는 길이 있죠. 신경계. 그치?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신경계. 하지만 호르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액을 따라 이동하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 신경이라고 하는 친구는 단순하게 동공 조금 반사하고요. 무릎 조금 반사하고요. 뭐 재채기 조금 하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여러분 호르몬은 우리 피를 따라 이동하지. 우리 신체 가는 곳 중에 피가 안 통하는 곳이 있어 없어? 거의 대부분 존재하지 않죠. 보안에도 비가 통하나요? 뇌 안에 피 안 통하면 큰일 나죠. 뇌는 보안. 당연하죠. 왜요? 뭐 칼로 찔러줄까? 피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호르몬이에요? 네, 그 호르몬이에요. 그거 단백질이에요. 보면은 없어진대요. 맞아요. 너무 과하게 하면은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그나마 이게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 신경과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겠어? 공통점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죠. 그렇죠? 기능 조절. 따란 됐죠? 자, 호르몬 중요한 내용 다 끝났고 마지막 한두 페이지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그림 나오죠? 네. 자, 암기. 이렇게. 호르몬 내분비샘과 아드레날린. 그 다음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많이 좋아하는데. 암기하셔야 돼요.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호르몬의 한 종류입니다. 그 여자가 너무 그 베리나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먹고 뚱뚱해지면은 난소 무슨 증후군에 걸려서
테스트로 이거 많이 나와가지고 남자처럼 털 많이 나고 그런데요. 그건 처음 알았네. 와 처음 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항상성. 그 베리나가 그 아, 색이 찍고 있는데, 이씨. 뒤에 있는데 이래서. 어차피 일반 아, 색이 저거 30분 집중을 못해. 이제 30분 됐구만. 그 뭐지? 뇌에 전기가 흐른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자, 항상성.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항상이 뭐예요? 쉽게, 그렇지, always. 사람 보면 always 유지되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오케이?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것. 내가 딱 그렇게 설명하려고 그랬어. 항상이 뭐야?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always 새끼들아 always 그러려고 그랬는데. 굿. 항상 유지되는 것. 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 체온. 정원동물이죠. 체온. 두 번째 혈당량.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가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체온 조절을 해요.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도가 높아질 때는 하지 않을게. 겁나 간단하거든. 우리 더우면 뭐 하니? 땀나죠. 벗기도 하지. 그래. 땀나죠. 자, 그 땀이 증발되면서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갖고 날아가니까 시원해지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온도가 낮아지는 것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첫 번째, 온도가 낮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극으로 간뇌가 자극을 받아요. 움직임이 둔해진다. 나 너무 추운 거 아니야? 해가지고 간뇌가 자극을 받아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뇌하수체에서는 뭘 하느냐?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명령 내리면 되잖아. 근데 잘 봐. 뇌하수체에서 뭐 하냐면은 갑상샘을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위한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거를 분비를 해요. 그럼 이 호르몬이 어디로 가겠어? 갑상샘으로 가요. 호르몬을 분비하기 위한 기관을 자극하기 위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빙고! 갑상샘을 자극하기 위해 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샘에서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자극 호르몬을 만드는 거예요. 진화가 잘못됐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친구를 분비합니다. 자, 분비를 해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저 티록신이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호흡량이 많아집니다. 자, 여러분, 호흡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숨 많이 쉬는 거죠. 산소양 많이 필요하겠죠. 영양소양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겠죠. 그럼 피를 빨리빨리 돌려야 돼? 천천히 돌려야 돼? 빨리 돌려야 돼요. 우리 피를 빨리 돌리려면 심장 천천히 뛰어야 될까? 빨리 뛰어야 돼? 빨리 뛰어야 되겠지. 그래서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의 체온이 다시 올라가게 되겠죠. 오케이? 뭐 이 외에도 뭐 땀샘을 쪼이고 뭐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쉬운 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 두 번째 혈당량입니다. 너네 그 기권과 할 때는 1시간 풀 수업 했는데도 아니랬는데 오늘 지금 30분째야. 지금 40분째야. 괜찮아, 할만해. 등교를 해서 그래요. 인정. 오케이, 인정. 자, 여러분, 우리 몸의 혈당량이 올라가면요,
오줌으로 당을 내보낼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이라고 하는 당 성분은 탄수화물이죠. 에너지로 사용돼야 되죠. 버리면 돼, 안 돼? 아깝죠. 그래서 뭐 하냐면요. 혈당량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 중에 하나였던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오케이? 인슐린을 분비해요. 자, 이 인슐린이 분비되면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간에서 포도당이었던 당 성분이 있죠. 오케이? 이 포도당을 뭘로 바꿔주냐면요. 글리코제니아, 게니아. 제니라고 이야기하죠. 네,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줍니다. 혹시나 해서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합성. 그러면은 우리 혈액에 존재하는 혈당량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혈당량이 반대로 너무 높아요. 낮아요. 자, 혈당량이 너무 낮으면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글루카곤. 자, 이렇게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간에서 아까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다시 뭘로 바꿔주냐면은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당뇨 환자들은 혈당량이 항상 낮아도 너무 높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 거예요. 당뇨 환자들은 대부분. 기능이 잘 안 된다고. 네, 특히나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거나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전축 해냈다가 쓰네요. 그렇죠. 우리 몸은 그래요. 소화기 처음 되는 어. 게 비슷한 거. 그래서 주사로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이 왜 그걸 맞는 거라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 합성이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입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도파민 안 나와요? 그건 항상성 아니에요. 여기 와이파이